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국선주협회에 돈을 받아 외유성 시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죠. 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들 국회의원 가운데 여럿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만드는데 주도적 구실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원들이 해운업계의 불법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밤새 구조 수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우선 이 시간 현재 사망 확인자는 222명, 실종 상태는 80명입니다. 어제보다도 좀 줄었죠. 예. 최근 3일간 시신 인양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1차 수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색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디 목표치를 세웠던 그 1차 목표는 일단 이번 주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까지 선체 내의 격실 총 64개 중 44개의 격실에 대한 수색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한 20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실종자가 좀 많다라는 얘기고, 또 그 얘기는 또 하나 바꿔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곳들은 대개 이제 잠수사들의 진입이나 접근이 어려웠던 선체 좌현, 즉 기울어서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곳보다도 훨씬 깊이 박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뻘 같은 거에 의해서 일부 덮이기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잠수사들의 진입이 어려웠던 곳들인데, 그 나머지 20개의 격실에서 89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자 걱정이죠. 그래서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서 3중 펜스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수습된 222구의 시신 중에서 45구는 선체 외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선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선박으로부터, 그러니까 2.5km 정도 떨어진 동차거도라는 주민 100명가량 되는 조그만 섬인데요. 지금 취재진들 많이 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동차거도 해안까지 밀려온 것이죠. 지금 왜 우리 진도 앞바다 늘 뉴스 보면 조류가 세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선체로부터 조류 방향을 따라가면 동차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주말까지 최대를 하는데, 오늘까지도 사리 때 기간이어서 작업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말이 되는 거고요. 한편 수사 상황은 청해진 해운의 이사 등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했고, 유병헌 실소유주죠. 유병헌 전 세모 회장의 최측근 1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은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애도 물결이 전국적으로 대단하죠. 네, 임시 분향소가 단원구 바로 부근의 올림픽기념관에 있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정부 합동법률소가 화랑공원, 안산시 화랑공원에 이제 확장해서 새로 세워졌죠. 예. 전국적으로 현재 77개의 분향소가 있는데, 모두 어젯밤 기준으로 58만 명 정도가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전국 천안함 때에 비해서 분향소 숫자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인파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어제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첫 연휴, 어제가 첫 휴일이었는데, 노동절 휴일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황금 연휴라고들은 하지만 여행업계 얘기 들어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꽃놀이나 행락 다닐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차분하게 애도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고, 그런 애도의 마음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런 분양 인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는데 그게 어제 오전 10시 현지로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모 열기가 대단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대사관이나 교민 자치회 위주로 분향소 뭐 이런 그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이랬던 것은 뭐 며칠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예. 고국 한국에 큰 사건이 터지면 거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뭐 명문으로 알려져 있죠.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 그러니까 거기도 과학기술고가 우리나라 과거처럼 이렇게 영재, 뭐 기프티드 탤런트, 뭐 거기선 그렇게들 표현하던데 그런 학생들이 다니는 꽤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죠. 예. 이 학교에 11학년, 그러니까 우리 고3에 해당하는 한 교민, 그러니까 한국계 3세쯤 되는 거죠. 이 학생이 봄방학 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추모를 하고 싶다. 멀리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고인데 우리 또래가 큰 변을 당했다 그랬더니 그 교장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가지고 계약하자마자 지난 21일 날 아침에 이 세라김이라는 한국계 미국 시민 이 교포 3세가 교내 방송을 통해서 동참을 호소했고 예. 전교생이 아주 크게 호응을 해서 포스트잇 그다음에 노란 리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말로 막 대부분 영어로 이렇게 추모글을 써서 학교에 붙이고 이 중에는 이제 이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한글로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어로 다 덮여 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 30일 물론 미국 시간입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사관의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서 일종의 미국 국무부 대표 자격으로 분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월호를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더 드러날 텐데 네. 현재 드러난 가장 큰 변화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항목은 이제 오늘 시점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 세월호 이후 달라질 것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변화를 요구하는 강도와 변화의 폭도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상흔도 깊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희생자 숫자가 너무 크고 또 어린 학생들에서도 그랬을 텐데요. 예. 우선은 부모에서 사람들이 시민으로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부모일 때는 우선 자기 자식, 자기 아이만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만 챙기게 되고 거기서 이기심, 뭐 이걸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본능적으로 있는 거지만 그런 이기심이 좀 더 강해졌다면 시민으로 바뀌었을 때는 나의 아이,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 남의 자식도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좀 형성된다는 것을 지금 애도 분위기, 추모 분위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평소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공분의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참했던 광경, 그다음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구조와 초동 대처에 완전히 무능했던 우리의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 수준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의 공무원들의 역할, 즉 우리가 제공받는 공적 행정 서비스는 왜 이렇게 낮고 형편없고 무능하고 우왕좌왕하는가, 미안함도 못 느끼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결합되면서 우리들의 가치관, 그 순위에서 비중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현상이 벌써 감지되고 있고 이 사건이 수습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리고 차분히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기존과는 다른 가치관, 기존과는 다른 질서에 대한 시민적 차원의 강력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이 물론 정치 외적인 면에서 사회의 의식 차원에서도 분명히 운동이 벌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요구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간추린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 청해진에 온 화물 담당 직원들 사이에서 화물 적재량 조작을 지시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그 앞에 간략한 그 핵심 사항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중복은 피하겠고요.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배에 큰일이 났다라고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미 이제 화물 과적을 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줄여라라고 인천지사, 즉 출항 항구가 있는 인천항에 있는 인천지사죠. 청해진 해운의 본사에서 내내와 같은 인천에 있지만 이제 그 회사 업무 관계상은 본사지사로 된 인천지사에서 그 좀 적재량을 줄여라. 그것은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도 있고 나중에 과적 때문에 침몰한 원인으로 되면은 보험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180톤을 일단 줄인다고 이렇게 축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과적한 것은 총 1000톤 가량만 실어야 되는데 3600톤 실은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려 2600톤을 초과했는데 일단 180톤만 축소한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실은 거에 비해서는 축소한 흔적은 작아 보이지만 이건 좀 더 수사를 해보면 왜 이 정도 숫자로 일단 확인이 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이에서 배의 화물 얘기는 걱정 7차례 통화가 확인이 됐는데요. 예. 최초 사고 인지로부터 침몰까지 선원들이 배에서 탈출할 때까지 총 7번의 전화가 확인됐는데 사람들 탈출시키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화물 걱정만 했다는 것. 그래서 과적 때문에 사고가 날 개연성을 본사나 그러니까 해운사 측이나 선원들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예. 이게 확인이 되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나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과실치사가 아니라 알고도 했기 때문에 이건 인지 후 범죄가 되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출항 전에 화물 네. 적재량을 놓고도 뭐 이견이 있었다고요? 네네. 그 화물 부분은 그러니까 배의 총괄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운항과 인명, 안전 이런 건 선장에게 있지만 화물 부분만큼은 항해사가 전권을 행사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해사의 자기 전권 소관이니까 너무 많이 화물을 실어서 이게 쭉 세월호가 이번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관행적으로 돼 있고 제주도는 대개 비행기들로 다니고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대량 승객들이 이제 비용도 줄일 겸 밤새 타고 가는 그래서 승객보다는 화물 위주 그리고 화물에서 돈을 벌어온 이 인천 제주 노선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규정보다 많이 오버해서 초과해서 실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도 항해사가 좀 너무 오버됐다 그랬더니 인천지사의 이모 물류팀장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그냥 계속 더 실어라. 이렇게 했고 뭐 어쩔 수 없이 본사에서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항해사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원칙은 항해사가 화물에 관한 최종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계약직인 것이고 신분상의 뭐 불리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적을 지시했던 본사의 이모 물류팀장 검경수사본부에 체포가 돼서 현재 수사 중인데 아마 구속이 확실시됩니다. 예. 그리고 탤런트 전향자 씨, 유병헌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환한다면서요? 네, 이전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그 뭐 신흥종교 오대양 사건 용인에 있는 어느 그 간의 공장 기숙사에서 32명인가가 집단 자살했던 그래서 아주 사회의 이목을 크게 끌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예. 그때 유병헌 씨도 관련이 있는 것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향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경숙 씨입니다. 72세고요. 올해 현재는 국제영상이라는 곳의 대표로 돼 있는데 유병헌 씨가 세모 오대양 사건 이후 그리고 세모의 부도 사건 이후로 모든 계열사에서 다 이름을 감추거나 물론 사기 혐의로 4년간 복역도 했었거든요. 유병헌 씨가. 예.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름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명단에서 유일하게 2009년까지 29%의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가 국제영상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금 전향자 씨고요. 전향자 씨는 여기 말고도 유 전 회장의 핵심 계열사로 알려진 뭐 노른자 쇼핑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고 청해진 해운의 지주 회사인 I1I 홀딩스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아무튼 유병헌 씨와 굉장히 사업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로 수십 년간 유지 중이고 예. 본인이 또 그 구원파의 신도였다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 유병헌 씨와 무슨 금전 오간 관계 이런 것들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한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해경의 고위 간부가 청해진 해운의 모체인 세모그룹에서 7년간 근무한 구원파 신도로 네. 드러났는데 그 네. 사람이 바로 해경의 특채가 된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결국 자리를 옮겼죠. 네, 언론에 보도되고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 세모 신도로서 구원파 신도이자 세모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수사 라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기 가능한 의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자마자 해경이 요즘 지금 여러 곳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으니까 조금만 뭐라고 해도 바로바로 일단 움직이는 척은 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 만에 비교적 한직인 국제협력관이란 자리로 옮겼는데요. 이용욱 전 정보수사국장 말로는 16년 전인 97년에 세모조선에서 퇴사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 종교 사항이긴 하지만 구원파에서도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라인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는 진도 사고 현장에서 현장 수습 지휘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유병헌 장학생 아니냐 이런 말이 언론에서 강하게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그동안 공부를 하기에 더 많이 도와준 유병헌 회장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적어서 생긴 오해 같은데 학비는 다 내 돈으로 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모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런 점으로 봐서 전력으로 봐서 이번 사건의 중요한 라인에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런 판단이 좀 다수인 것 같고요. 조선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경정이라는 비교적 높은 간부급이죠. 해경의 박사 특채된 이후에 비교적 요직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탈출 직후 선장과 선원 11명이 같은 모텔에서 지내게 해서 이들이 말을 맞추는 것을 해경이 방치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충분히 그럴만하지요. 일단 이들이 배를 버리고 승객들을 놔둔 채 집단 탈출했다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들은 준 피의자이기 때문에 각각 격리시켜서 감시하에, 즉 가장 좋은 것은 유치장에 각 개별로 이렇게 수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구속영장이나 이런 게 청구되지 않은 상태 또는 긴급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치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에 해경이 자체적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은 해경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관리를 했다 그러는데 구속될 때까지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잠은 모텔에 가서 잤습니다. 모텔에서는 해경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보입니다. 해경은 모텔에 가 있는 동안 선원들이 자유롭게 입을 맞추고 이러느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도록 감시를 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 감시가 대단히 소홀했거나 또는 감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 모텔에서 지내던 중인 지난달 21일 손모 1등 기관사가 모텔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다 다른 선원에 의해서 발견돼서 제지돼서 사망에 이르진 않았는데 해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아주 근접 감시를 했다면 자살 기도 같은 것은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경의 답변은 좀 궁색하고 이들이 경찰에 불려와서 해경에서 조사받을 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승객들한테 탈출을 우리 지시했다. 또는 승객 구호 조치를 우리 최소한은 하고 나왔다. 이렇게 선박직 항해자 15명이 모두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11명이요. 나머지 추가로 구속된 게 이제 4명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답변을 한 것은 사전에 어떤 질문을 받을 게 너무 뻔하니까 똑같이 입을 맞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선장의 경우에는 첫날 행적에 한 8시간 정도가 좀 비는데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서로 갈 때까지 그 공백에 대해서 해경은 사고 현장에 헬기를 태워서 한번 갔다 왔다. 그리고 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눈을 피하려고 자기 아파트, 해경의 목포에 있는 어느 해경의 아파트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인 것이죠. 준 피의자가 확실한 사람을 조사 경찰이 자기 집에 재운다는 것은 뭐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역시 긴급 체포영장 같은 게 없어서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게 아직까지 해경의 변명인데 그다음에 수사 관계자들은 상당히 옹색하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조치다라고들 입을 모읍니다. 네, 해경이 수술대에 오르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